1996년 7월 2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크리스티 오프리의 어머니는 잠들기 전 크리스티의 남자친구 토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티가 나흘 전인 19일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데 혹시 어머니 집에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크리스티와 토드는 20살 때부터 6년째 연인 사이였고 둘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크리스티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며 토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토드는 별일 없었다고 말했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경찰서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집에는 남자친구 토드와 그의 친구 웨이드, 그리고 크리스티의 4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와 토드는 3주 전 이 집으로 이사했고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토드는 오갈 데 없는 친구라며 웨이드를 데리고 와 셋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묘한 이들의 동거와 집에 안 들어온 지 나흘이 지나서야 어머니께 연락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토드는 크리스티가 임신한 상태였고 웨이드와의 동거에 자주 짜증을 내며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화가 나서 잠깐 집을 나간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방을 살폈을 때 모든 소지품은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이 어질러지거나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수소문했을 때 토드는 더욱더 의심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옆집 이웃은 이틀 전 토드와 웨이드가 집안의 가구를 정리한다며 새 소파와 식탁, 의자 등을 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두 새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토드는 크리스티가 캘리포니아로 떠나서 필요 없어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친구들을 인터뷰하자 이틀 전 토드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의 집에 갔을 때 크리스티가 떠났다며 사용하던 화장품과 물품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티와 토드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6년 동안 사귀면서 몇 번이나 헤어지고 다시 만나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는 반복되는 싸움에 지쳤지만 토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드는 크리스티에 대한 애정이 큰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가 모아둔 돈을 종종 훔쳤고 지금처럼 크리스티의 물건을 팔아 마약을 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가 왜 캘리포니아로 떠났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그는 언젠가 싸우고 화가 났을 때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떠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의 마지막 모습을 묻자 토드는 7월 19일 오후 딸아이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사는 문제로 다퉜다고 했습니다. 토드는 밤에 일하고 있었기에 다툰 후 집을 나와 곧장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크리스티를 더 이상 못 봤다고 합니다. 웨이드는 그 시간 집에 없어서 크리스티의 마지막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에릭 미켈슨이라는 토드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전날 밤 크리스티의 부탁으로 그녀의 동생 집에 다녀왔고 8시 반쯤 집 근처 쇼핑몰에 그녀를 내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에릭을 신문하자 그는 전날 이른 저녁 크리스티가 전화를 걸어와 여동생네 집에 같이 갔다 올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심부름으로 여동생 집에 다녀와야 했던 크리스티는 차가 없었기에 하얀색 픽업 트럭을 갖고 있는 그를 떠올렸고 기름을 넣어주겠다며 부탁했습니다. 에릭은 그러자고 했고 크리스티는 그의 흰색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크리스티의 여동생은 그녀가 19일 밤 7시쯤 낯선 남자와 집에 왔었다고 했습니다. 전해받을 물건이 있어서 크리스티가 심부름 왔었고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권했지만 크리스티는 집에 가야 한다며 8시경 하얀색 트럭을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에릭에게 여동생 집에서 나온 후에 행적을 물었습니다. 여동생의 집에서 나온 그들은 크리스티의 집으로 오는 도중 크리스티가 편의점에 공중전화를 사용했고 이후 8시 반쯤 집 근처 사우스파크 쇼핑몰에 내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토드와 친구들이 의심스러웠고
그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토드와 웨이드는 흔쾌히 응했고 그들은 단번에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크리스티의 가족은 그녀가 모든 물건을 놔두고 무엇보다 끔찍히 사랑하는 딸아이를 두고 떠났을 리 없다며 경찰에 어필하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경찰은 에릭의 진술을 토대로 마지막 그녀의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에릭은 그녀가 편의점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만 해당 매장에서 그 시간 공중전화를 사용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에릭에게 확실히 그녀가 전화를 사용했냐고 묻자 그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티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쇼핑몰의 경비원과 직원들은 19일 밤 크리스티의 신상과 일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에릭은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여겨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어머니는 에릭을 찾아가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크리스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선 누군가가 크리스티의 실종 포스터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3개월이 지나자 수사관이 교체되었고 다시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크리스티의 행방에 관해 많은 사람을 계속 인터뷰했고 수백 장의 실종 포스터를 다시 만들어 범위를 넓혀 배포했습니다. 수색 인력을 늘리고 수색경까지 동원하며 방송국에서도 크리스티의 실종 사건을 방영해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의 실종이 장기화되자 점차 그녀가 사망했을 거란 소문이 퍼졌고 가족은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07년 크리스티의 사건이 발생했던 슈리브포트에서 86살의 노인 찰스 마틴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딸이 계속해서 연락이 안 닿는 아버지가 걱정돼 방문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고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아 바로 신고했습니다. 집의 창문은 깨져 있었고 침실 방문 손잡이는 부서져 있었으며 카페트에서는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였던 그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웃에 수소문하자 곧 수상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수잔 베벌리 아서라는 싱글맘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수잔은 마약 중독자로 구걸하고 성을 팔아 마약을 살 돈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그녀를 가여이 여겼던 찰스는 후원을 하며 그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이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잔의 집을 급습한 경찰은 그녀의 집 차고에 세워진 찰스의 자동차를 보게 됩니다. 경찰이 수잔을 체포했을 때 그녀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인은 남자친구가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잔은 평소 호의를 베풀던 찰스의 돈을 훔칠 생각을 했고 남자친구에게 한탕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며 커플은 찰스의 집을 털기로 합니다. 모두 잠이 든 늦은 밤 수잔과 남자친구는 굳게 잠긴 문을 포기하고 창문으로 침입합니다. 노령의 찰스는 청력이 약했기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안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는 수잔과 달리 남자친구는 곧장 찰스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는 발로 걷어차 부수며 침대에 누운 찰스를 향해 갔습니다. 도둑질만 하려던 수잔은 남자친구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말릴 새도 없이 그는 찰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끝내 찰스의 숨을 끄는 남자친구와 수잔은 찰스의 자동차에 숨진 그를 싣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숨진 찰스를 가족 소유의 땅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사지를 절단하고 주 저녁에 쓰레기통에 나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11년 전 크리스티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에릭 미켈슨이었습니다. 에릭은 수잔의 자백 앞에서 찰스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 동안 에릭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11년 전 크리스티의 살인을 자백합니다. 그는 1996년 7월 19일 밤 크리스티의 집으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슈리브포트의 남서쪽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엔 가족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집의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에게 크리스티는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고
당장 차를 돌리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방해에 운전하기 힘들었던 에릭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크리스티의 목을 졸랐고 이내 차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대로 차를 몰아 목적지로 향했고 거기서 그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크리스티와 세 차례나 시간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크리스티에게 성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2개의 콘크리트와 함께 드럼통에 넣어 부지 옆 연못에 유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연못을 찾았다가 떠오른 드럼통을 보고 다시 꺼내 절단하고는 비닐에 나누어 주 저녁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에릭의 자백을 들은 경찰은 유족을 위해 크리스티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연못의 물을 모두 빼내기까지 했지만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에릭에게 찰스의 1급 살인과 크리스티의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크리스티의 경우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에 그의 자백에 2급 살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에릭의 변호인은 에릭이 찰스 사건 당시 코카인에 취해 있어 정신에 문제가 있었고 여자친구의 종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변호했습니다. 법정 정신과 의사와 신경심리학자를 전문 증인으로 불렀고 그들은 에릭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은 에릭은 악의 전형이라며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무자비한 살인자이자 가족과 이웃의 존경을 받던 노인을 살해한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찰스와 크리스티 살인 혐의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소 재판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심 재판 때 변호인이 주장했던 코카인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법에 따라 감형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했으나 배심원 중 한 명이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배심원 선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는 취소가 되었고 이후 배심원들은 에릭이 범죄 당시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에릭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잔 또한 에릭과 마찬가지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